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또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톡톡 사연을 듣는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활기 넘치고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씩은 저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착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벗어나고 싶던 공간은 한결같이 집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톡톡 사연에 보낼 사연 역시 저와 집에 얽혀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아주 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픈 상처를 다시 들쑤시고 어떻게 보면 잘 묻어놓은 무덤을 다시 파헤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통해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싶어 이렇게 무작정 사연을 쓰게 됐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정상이라는 범주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정상이라는 말이 참 폭력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을 만들어 두고 그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어긋남이 있는 것들은 모두 비정상이라며 잘못된 답이라고 판단해 버리니까요. 정상이라는 단어가 폭력적이라고 얘기할 때부터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쟤는 대체 뭐가 비정상이길래 이렇게 정상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긁혀서 발끈하는 걸까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그게 제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집이에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천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오히려 가까운 타인이라면 타인일수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유지에 좋다고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족은 같은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리감이 없어야 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자라옵니다. 가족에게는 숨김이 없어야 하고 가족의 일도 내 일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모순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기로 필터링 없는 거친 말들, 무조건적인 배려와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서로를 상처 주고 우리 가족이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생긴 상처는 진짜로 타인이 내게 낸 흠집보다 더 아프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제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저 역시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첫째 아들로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 그리고 애교스럽고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딸인 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 안에서 늘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아버지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본인에게 헌신적인 일을 강요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통제 안에서 살길 바랐고 가족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빠와 저 모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버지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가 다니라고 명령한 학원에 가야 하고 친구들과 짬을 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창 시절의 추억 같은 것들은 저에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냐, 학업에 열중하라는 이유로 애를 조금 더 들들 볶은 게
아동학대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 중 절반이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갔을 거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끔찍한 집안의 명백한 피해자였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어머니, 오빠 저에겐 그저 모두 아버지에게 제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적인 성격은 단순히 성격을 넘어 집착에 가까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스럽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나요? 아버지에게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저의 성적 같은 일 말이에요. 이만큼 공을 들이고 이렇게 좋은 학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붙여 공부를 시켰으면 전교 1등이라는 결과는 당연스럽게 예측이 가능한 거고, 제가 행여 문제를 풀면서 실수라도 해서 등수가 2등으로 미끄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생떼가 시작되는 거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서재로 들어와라. 난 도무지 너를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다른 애들은 받고 싶어도 받지도 못하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넌 그거 하나도 제대로 써먹을 줄을 몰라서 이렇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종아리를 걷고 종아리에 새빨갛게 회초리 자국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꾹 깨물고 아프다고 비명 한 번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억울한 마음만 커져갔죠.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혼이 나야만 하는 걸까? 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꼭두각시 같은 걸까? 왜 가족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집에서 빠져나갈 기회만 찾고 있던 제가 내린 결론은 독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는 방법을 떠올렸죠. 아버지 성격상 그냥 무작정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에 가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분명한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저에게는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명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충분치 않았나 봐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학교 선생님과도 진학 상담을 충분히 한 후에 결정한 학교였어요. 무작정 집을 나갈 생각만으로 생각 없이 질렀던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죠. 이제 슬슬 어느 대학에 갈지 다들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시기여서 저 역시 부모님과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용기를 내어 진학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순간 무섭게 돌변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뭐? 어느 학교? 독립? 그걸 누구 맘대로 정해? 네가 결정할 일이니 존중하고 따라달라고? 뚫린 입으로 뱉는 거면 다 말인 줄 아는구나 아직도. 아버지의 의견은 확고했습니다. 명문되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라고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라도 꿔본 적이 있으면 아버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온전히 아버지의 꿈이었죠. 슬슬 언성이 높아지니 가족들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하는 눈치였고, 오빠는 진작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 역시 스며시 고개를 돌리고 제 눈을 피하셨어요. 누구 하나 아버지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제 편이 되어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매질은 정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초리로 정당한 체벌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자기 분이 풀리지 않으면 회초리를 집어던지고 손을 쓰고 또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 중 아버지의 손을 탔던 것들은 온통 깨지고 다시 붙인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기들이 꼭 우리 집구석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속을 보면 깨지고 망가진 것들 투성인데
억지로 본드칠을 해서 붙여놓고 아슬아슬하게 제 모양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가족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었죠. 그날도 그렇게 아버지의 체벌, 아니 분풀이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체념하고 조용히 얼굴을 막았어요. 잘못해서 얼굴이라도 맞게 된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얼굴에 있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 화가 끓어오르는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또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독립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터였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 앞에서 물러날 생각이 한치도 없었죠. 아버지의 매질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있는 잘못, 없는 잘못까지 빌어가면서 자기 앞에 납죽 엎드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그건 오히려 더 큰 화를 돋구고 말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 이걸 사연으로 옮기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제 머리가 들쭉날쭉하게 잘리고 가발을 쓰고 다니던 이유, 저를 보고 머리가 왜 그렇게 된 거냐 물었던 사람들에게는 초보 미용사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머리를 만들어준 건 초보 미용사가 아닌 아버지였다고 이제야 사연을 통해 얘기를 해보네요. 그게 뭔가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이대로 살면 독립은커녕 어느 날 아버지의 화를 일으켜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지도 모른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고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제가 앞으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어딜 가느냐. 네가 이 집을 떠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섬주섬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동안 가족들 중 그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의 규칙을 못 이기고 떠나는 네가 문제지. 우리 가족은 문제없이 아주 잘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최소한 제가 집을 나온 이후에 어머니는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가족들 모두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라고 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가족들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족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버리고 나온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날들이었으니까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무작정 집을 나오긴 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동안 독립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옮긴 거처를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기고 가족들이 함부로 제 주소를 찾아올 수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죠. 천륜이니 뭐니 가족과의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다들 얘기하더니 나 혼자만 손을 놓으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인연인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먼저 이렇게 집을 나올 결심을 한 게 말이에요. 가족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했지만 제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이후로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던 것은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오빠도 아닌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집을 나오면서 가족들이 저를 찾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게 당시 경찰로 근무하고 있던 큰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셔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는 큰아버지에게 저는 그동안 아버지에 당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큰아버지는 그런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동생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가족들한테까지 그런 화풀이를 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제가 지금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지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족과는 영영 인연을 끊고 살아갈 거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아버지와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제가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갈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더 이상 없었지만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날들이었죠.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성실히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기뻤고요. 발을 뻗으면 방이 꽉 들어차는 고시원에서 작은 월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사회 초년생에 갈 수 있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었고, 뭐 옛날에는 호적을 파버린다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세요? 호적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단 겁니다. 전 그 가족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아버지와 제가 친자 관계에 있다는 그 관계의 기재는 당사자와 사이에 협의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바꿀 수 없다고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을 호적에서 빼낸다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호적에서 빠져나오는 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제 가족관계상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죽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관심 한 톨도 연락 한 통도 없는 이 사람들이 법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제 가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하게 싫었어요. 전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회사만 보더라도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니, 부모님은 어디에 사시니,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니, 본가는 어디에 있니, 그 아무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처럼 질문을 쏟아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굳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사실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나왔고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어요. 호적에만 가족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저는 가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꺼냈다간 어머 무슨 일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더 이상 그런 가족관계를 숨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가족을 꿈꾸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 형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과 선뜻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뭐 가족은 둘째치고 그렇게 사연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회사를 다니면서 거절하지 못할 상사를 소개를 통해 한 달이 건너 지인이라는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됐고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헤어져야지. 이 사람을 놓아줘야지 하고요.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당장 상견례는 어떻게 나갈 거며 이 사람한테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설령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해도 텅 빈 결혼식장은 어떻게 채울 건지 한나절이면 끝나버릴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조건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저는 그런 조건들에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속인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순간 당신이 날 떠날 게 뻔히 보이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 시간 낭비 시키려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 정말 당신 사랑했었어. 사랑했었어? 왜 아직 내 답을 듣지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인연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당신한테 가벼운 사람이었어? 차라리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위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웃으면서 당신 안아줬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내 대답 듣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렵사리 제 상황에 대한 말을 꺼내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울면서 잡아줬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남편도 본인이 동생이 있고 홀어머니가 두 형제를 열심히 키우셨기에 당신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해해 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에 비하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처럼 느껴졌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제 상황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을 확인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남편의 그런 이해심과 배려심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결국 어머님한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의 마음 확인은 둘째치고 결혼이라는 큰 고비가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홀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흔한 편견 있잖아요. 가혹한 시집살이를 지킬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어머님을 처음 뵙기 전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머님이 이 결혼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나온 저 역시 굳이 자처해서 다시 그런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얘기 들었어요. 힘들었겠다고 말도 못 물어보겠네.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을 다 알겠어. 누군가랑 다시 가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한테 그럴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살면서 제 얘기 한 번 안 하고 살았겠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정, 위로, 아니 정말 위로 같지도 않은 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섣부른 참견과 간섭들 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수백 마디가 넘는 위로의 말들을 들었지만 단연코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제대로 된 위로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가족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을 기특해 하셨고 그런 제가 남편과 어머님을 찾아간 것을 제가 한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오히려 고마워해 주셨죠.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만 제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제 스스로 굴레를 써야겠다 결심한 것은 분명히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첫 만남을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오로지 특별한 저의 상황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애쓰셨어요. 결혼식은 본디 신부가 주인공인 행사라고 하셨죠. 어머님의 허락까지 다 받고 난 이후에는 결혼식장을 채우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자리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쳐도 가족까지 누군가에게 연기를 맡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제 상황에서 남들 눈 신경 쓴다고 하객 아르바이트까지 써가면서 가족석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또 결혼식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어머님의 손님에게 비춰질까봐 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다시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다. 이번엔 정말 이제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요. 큰아버지는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시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리는 것은 네가 불편해서 원치 않을 거고 청첩장을 보내준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큰아버지만 조용히 결혼식장에 와서 결혼하는 모습이나 지켜보고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래도 가족석에 한 자리는 채울 수 있겠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청첩장을 보내드렸죠. 결혼식 당일 이제는 정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간 결혼식장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텅 비어 있어야 할 신부 측 혼주석에는 큰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가족석 역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죠. 그건 전부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선뜻하지 못할 제 상황을 먼저 알아차려 주신 시어머니께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민망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어머님의 지인분들과 친척분들이 신부 측 좌석까지 나눠 앉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 두셨던 거죠.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자리가 그렇게 가득 찬 것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많이 울면 괜히 사연 있어 보일까 싶어서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는데 결국 어머님 앞에서 잘 살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제 삶도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가족이었어요.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에 가슴이 썰렁해질 때면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시동생이 항상 옆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셨죠. 어머님한테 감사한 일을 꼽아보려고 하면 정말 열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필연적으로 가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날들, 예를 들어 새해 첫날이나 추석, 어버이날처럼 본인의 가족, 특히 부모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요. 저는 그런 날이 다가오는 것을 어머님의 전화 덕분에 알 수 있었죠. 혹시라도 제가 가족을 찾아갈 수 없는 제 처지를 비관해서 슬퍼하기라도 할까 싶어 어머님은 늘 먼저 그런 날들에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을 짜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런 날들에 가족 생활을 하지 않고 어머님과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가깝게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은 이런 것들이구나 느지막이 배워가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동생의 결혼 덕분에 또 다른 타인인 동서가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셔도 알겠지만 어머님이 어디 며느리들을 차별할 위인이 되시겠냐고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동서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시샘 때문에 눈이 멀어졌던 걸까요? 늘 저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고 자신은 항상 모자란 대우를 받는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생각이 없고 모자란 사람이었는데도 어머님은 동서를 그럴 수 있다고 늘 감싸 안아 주셨어요. 오히려 왜 쟤만 예뻐하냐 따져 물어야 할 걸 제 입장이었지만 늘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됐으니 정말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저랑 어머님은 선물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져 있는 관계였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모시고 있었던 입장이니 밖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어머님을 사다 드려야겠다 떠올리고 챙기는 사람이 됐죠. 어머님 역시 받기만 하진 않으시고 제가 준 대로 그게 작든 크든 상관없이 꼭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었고요. 하다못해 아파트 앞에 장이 서고 거기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옛날 과자를 한 2만 원어치 사고 들고 가면 어머님은 또 다음번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봉투에 잔뜩 담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오고 가는 정이라는 것을 저도 배우게 됐었죠. 그런데 그런 정도 나눠본 사람들이나 나눌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마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예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늘 그렇듯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거든요. 어머님은 뭐 줄 게 없나 한참을 찾으셨고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필요한 것도 없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사면 되지. 뭐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니 놔두고 쓰세요. 아버님이 젊었을 적 사업을 하셨고 그 유산을 다 어머님께 물려주신 덕분에 어머님이 나이가 꽤나 있으시지만 일 한 번 하신 적 없이 굉장히 여유롭게 사셨어요. 그렇게 비싼 선물 같은 것을 하시는데 서스럼 없으신 것 같기도 했고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어머님이 옷방으로 들어가 명품 박스를 들고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뭘 이런 걸 다 주시냐, 저 이런 거 못 받는다 얘기를 해도 어머님 고집이 꺾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선물 받아서 몇 번 들고 다녔던 건데 나한테는 안 어울려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는 거니까 준다면서요. 그래서 억지로 받아들고 또 어머님이 주신 선물인데 장롱에만 처박아 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도 뭐 명품을 즐겨 들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라서 고이 잘 놔뒀다가 특별한 행사 때나 꺼내 들고 나갔죠. 평소에 워낙 명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 가방이 동서 눈에 딱 보였던 거예요. 대번에 알아보고 저한테 살갑게 가방은 사신 거냐 부럽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집에 안 쓰는 가방이 있길래 내가 하나 챙겨줬다. 새아가한테 어울리는 것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시어머니가 본인이 선물해 준 거다 얘기를 하셨고 동서의 표정은 대번에 똥 씹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새 물건도 아니고 어머님이 쓰시던 것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서 온 집안이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님이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을 한다고요. 큰 며느리인 저만 챙기고 자기는 찬밥 신세라고요. 전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동서가 한 번이라도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다고 집에 뭘 들고 오는 꼴이라도 봤으면 동서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집을 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났지만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고 어머님 드시라고 사왔다고 집에 올 때마다 뭘 들고 오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 집에 뭐 가져갈 게 없나 냉장고를 불쑥불쑥 열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왜 안 만들어 놨냐 으름장을 놓는 꼴들을 봤죠. 사실 동서가 그런 식으로 어머님을 대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불러서 뭐라고 했었던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한테는 준 게 없다. 자기는 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하니 듣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희가 기가 막히는 것과 별개로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생떼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족 취급도 안 하겠다. 집에도 안 오겠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서 진짜 동서고 뭐고 한 대 쥐어받고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까 했었거든요. 그때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여튼 동서가 울며 불며 그렇게 난리를 쳐서 저희 어머님이 결국 동서 데리고 백화점까지 가서 원하는 가방을 사주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일에 생떼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뭘 믿고 어머님을 맡겼던 건지 정말 후회가 돼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면서 달래갈 정도로 지혜롭고 따뜻하신 시어머니였는데 왜 하늘은 꼭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병원으로 쓰러지게 되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울며 불며 병실로 뛰어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으니까요. 기운도 없는데 눈만 겨우 뜨시고 저를 알아보시고 손을 올리시는데 그 손을 붙잡고 제발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조금만 더 살아주시면 안 되냐. 아직 손주도 보고 같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시면 안 된다. 울면서 빌었어요.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나이도 있고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가족들이 다 같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놓고 있겠어요. 저랑 남편은 전국에서 이름난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가고 어머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오만 방법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 내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요. 병원에서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연명치료라고 할지언정 전문의에게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대뜸 집에서 본인이 돌보며 붙어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여튼 마음이 놓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제게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상황에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직장 발령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어머님 옆에 붙어서 간호해라.
이렇게 저도 고집을 부렸을 테지만 남편한테 정말이지 회사에서 앞으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선뜻 어머님을 우리가 나서서 모시자고 말을 못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어머님을 모셔가게 됐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살던 곳과 거의 정반대에 있는 타지로 집을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정착을 준비하느라 한동안 어머님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럽게도 어머님 역시 집으로 돌아가셨던 게 마음이 편하셨던 모양인지 병원에서보다 조금은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래 앉아있진 못하셨지만 집에 가면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저랑 잠깐이나마 대화도 하셨고, 원래는 근육이 다 풀려서 물컵을 쥐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젠 숟가락 정도는 혼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님, 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머님이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평생 제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너무 힘들지 몰라도 전 정말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제가 언제 시집 오고 난 이후에 어머님한테 부탁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건강하게 살라는 말도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제 곁에 있어만 주세요. 한 번씩 어머님을 찾아뵐 때마다 그런 이기적인 소망을 얘기하고 울고, 어머님이 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함이 크네요. 그 시기에는 어머님과 잘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게 맞았었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 가족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처음 느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머님에게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듯이 입을 달싹거리셨지만, 이내 힘에 부치셨는지 그냥 말없이 제 손만 살짝 쥐었다 놓으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셨죠. 그때 제가 동서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저희를 대신해서 시동생네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달 어머님 간병하라고 돈도 붙이고, 한번 올라가면 어머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동서 데리고 나가서 피부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집에서 어머님 병간호만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배로 더 신경을 썼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때 동서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랬던 동서가 저와 제 가족들을 배신할 줄이야. 아직도 충격에 말이 안 나옵니다. 동서네 집에 들어가신 지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그게 좋지 않은 소식일 거라고는 예감이 들어서 전 정말이지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한달음에 달려간 곳에는 어머님에게 감사함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어머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죠. 남편과 저 역시 어머님에게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닿지도 않을 얘기들을 영정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젖어 있는 저희와 달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동생 내외는 너무나도 덤덤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계속해서 옆에서 모셨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저희보다는 충분했으니까 그런 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태연해도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영정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저희와 달리 시동생 내외는 보험 사며 장례식장이 찾아온 여러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정리하는 일이나 유산을 정리하는 일은 어머님을 잘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나고 본격적으로 남아있는 자식들 간의 시간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떠나셨던 어머니라서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다 파악도 안 된 상태였고, 유산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끼리도
곧장 분쟁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 내외는 어머님의 임종을 지킨 건 본인들이고 그에 합당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죠. 실제로 어머님을 부양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역시 매달 어머님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던 터라 그 이유만으로 유산을 전부 가져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시동생 내외 특히 동서가 막무가내더라고요. 뭐 콩고물이라도 받으시고 싶으셨으면 형님도 어머님을 끝까지 모셨어야죠. 일 때문에 어머님 못 보신다고 내팽개쳐놓고 간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유산을 운우네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 받다가 가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모시겠다고 먼저 말했던 건 동서였잖아. 나도 그거 믿고 어머님 맡겼던 건데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꼭 어머님 유산 차지하려고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처럼 들려서 기분이 좀 그렇네. 우리가 어머님을 안 모시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달 돈도 보내주고 동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니 그런 건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거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파악에서 그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렇게 언성만 높이다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는 발신자에는 분명히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던 시어머니의 필체와도 일치했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편지를 뜯어봤는데 그 안에는 어머님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쓰신 것 같은 유서가 남아있었죠.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작성되었다는 말과 함께 변호사 명함도 한 장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유서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내로 들어간 이후부터 동서는 아픈 어머님을 그렇게 함부로 다뤘대요. 동서에게 3개월간 늘 맞고 사셨다는 어머니의 고백은 저희 가족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맞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원망 섞인 어머님의 마지막 얘기들. 그리고 그 부부에게 결코 자신의 유산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친정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면서 제가 현명하게 유산을 잘 관리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신다는 얘기도 남겨놨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제 명의로 돌아오게 됐지만 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 후회되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막대하고 나서도 그 재산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를 견제했던 거 아닙니까? 유서를 가운데 놓고 남편과 상의를 했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지만 적어도 잘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이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지 않겠냐고요. 남편도 울면서 당신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자기는 따르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다면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족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를 말이죠. 당시에 경찰로 근무하시던 큰아버지께서 그 일이 있던 당시에 경찰서장으로 막 부임을 하신 상태였어요.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신 유서를 공증받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두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지 한참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었지만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 대로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뻔뻔하게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재산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한 짓이 평생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저는 동서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고 어머님의 유서를 내밀었죠. 제 손에서 어머님의 유서를 빼앗아든 동서는 길길이 날뛰면서 여기 있는 내용 다 거짓말이다. 왜 손 하나 까딱 안 한 형님이 어머님 재산을 다 물려받느냐. 난 어머님한테 손조차 댄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설마 내가 어머님이 쓰신 유서 원본을 동서한테 줬을 거라고 생각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찢어봐. 복사본 찢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찢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큰아버지, 들어오세요. 어리둥절해하는 두 사람 앞에 큰아버지와 대동된 경찰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만 꿈뻑꿈뻑 거리더라고요. 시동생은 이 모든 게 저희가 꾸민 쇼라고 생각했는지 네가 진짜 경찰이 맞냐? 웃기지 마라. 네가 경찰이면 난 경찰서장이다라고 말하면서 큰아버지를 따라온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두 사람은 난리가 났고요. 경찰서장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지금 바로 체포해 김금자 씨 사망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 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경찰관을 폭행하신 것과 관련해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당장 연행해. 때리긴 누가 때렸다 그래요. 내가 그냥 밀쳤는데 저 경찰관이 넘어진 것밖에 없어요. 형님 동생이 이렇게 잡혀가는데 어떻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동생이 잘못 없다고 변호해 주시려고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누가 네 동생이야. 재수 씨 혼자 한 짓은 아닐 테고 네 놈도 어머니가 맡고 있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냐? 그래놓고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가족이란 단어를 운운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 콩밥 먹게 만들 테니까 우리 어머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드린 거 내가 어떻게든 밝혀내서 두 사람 처벌할 거니까. 눈물을 쏟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서라도 이 사실을 밝혀낸 게 어디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큰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경찰서로 바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남편과 저는 그 집에 남아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어요. 잔뜩 꼬부라진 글씨, 힘없이 흐릿하게 작성되어 있는 글자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어떤 심정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남겼을지 감히 그 기분이 상상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유산, 저를 믿고 주신 만큼 어머님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찾고 가족이란 단어를 제대로 쓰는데 사용하겠다고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유서가 발견된 이후에 어머님 부검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밝혀지게 됐어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사주를 받았던 내용이고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끝끝내 거짓 진술을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저희에게는 자식의 손으로, 가족의 손으로 어머님이 떠난 거라는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지만 어머님이 어머님 손으로 직접 밝혀내신 그 진실 덕분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죗값을 늦게나마 치를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는 요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님을 모신 납골당에 가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오고 있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그 집이 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어머님의 납골당은 남편이 발령받은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모시게 됐죠.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저 두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고 어머님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두 사람의 죗값을 제대로 밝혀내 어머님 마음에 남아있는 한이 없도록 해볼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일들이 덮어지는 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사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 같지 않은 가족과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 인연을 끊어내어 저희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감히 올려봐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까지 어려울 수 있는 이 싸움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쪽에 유리한 판결문이 떨어지겠지만 이 사건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힘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님의 목소리에 반해 열렬히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도 사연 채널 자체를 좋아해서 많이 즐겨보곤 했는데 차분하시면서도 실감나는 연기력을 보여주시는 성우님의 목소리에 마음이 꽂혀서 요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면서까지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답니다. 사실 지금까지 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만 했지 내가 사연이라는 걸 내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제 얘기를 익히 아는 친구들이 한번 써보라며 적극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글솜씨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됐어요. 채널 관계자분들이 잘 다듬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열을 해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 꽤나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훈육 방식이요. 엄마나 아빠나 저나 여동생에게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집안엔 지켜야 할 규칙과 규율이 참 많았어요. 특히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든지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유해한 곳에 가지 않기 등등 외출과 관련된 규칙들이 넘쳐났죠. 저는 초등학생을 넘어가 중학생이 되면서도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를 차라리 집에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논다거나 하다못해 놀이공원에 갔을 때도 아빠가 붙인 기사님이 동행하곤 했죠. 듣는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땐 제겐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윤희야, 우리 오늘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가자. 오늘? 어떡하지? 난 그런 곳 못 가는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노래방을 못 가? 왜? 그게 엄마 아빠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했거든. 걸리면 크게 혼나. 미안한데 난 나중에 갈게. 너네끼리 가. 특히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소위 학창 시절은 친구들과의 추억이 한창 꽃필 때잖아요. 노래방이며 PC방이며 분식집이며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으로 스트레스도 풀고요.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야만 했으니 그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쓰립니다. 저희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엄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에 가까우신 분이셨어요. 집안을 꾸미고 저희를 키우고 아빠를 내조하는 것에 늘 열의를 보이셨죠. 그러다 보니 아빠가 저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투박하게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순응하시곤 했죠. 그리고 저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아빠는 세상은 아주 위험하고 험한 곳이니 아직 어린 너희들이 감당하기엔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누구보다 자기 자식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기를 또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기대대로만 행동하길 재차 말하셨어요. 학생은 자고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학교 갔다 와선 씻고 옷 갈아입고 바로 공부해. 오늘 배운 것들 한 번씩 다 복습하고 저녁 먹을 시간 되면 하루 종일 일하셨을 엄마 힘드실 테니까 옆에서 수저 놓는 것 정도는 도와드리고. 알겠니? 그런데 올바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이 저에게 더 좋은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조차 허용하지 않고 그저 엄하게만 자식을 대하는 아빠에게선 온전한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었죠. 지금에야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대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며 거리를 두기 바빴죠. 아빠도 저도 어쩌면 서로 그런 사이를 유지하며 그 긴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었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던 때 견디지 못하고 그만 튕겨져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좋아하던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재현이라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장을 내민 그 아이의 수줍은 고백으로 사귀게 된 것입니다. 손만 잡아도 심장이 떨리던 그 시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집안의 방침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숨겨오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그게 걸리고 만 것이죠.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밤 늦게까지 통화를 하다가 잠깐 만나자고 하며 집을 뛰어나갔어요. 그때 마침 들어오신 아빠와 마주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엔 남자친구가 서 있었죠. 제가 입시 공부하느라 바쁜 줄로만 알았던 아빠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선 말 그대로 노하셔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날 속여왔던 게야? 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수능이 코앞인데 어떻게 다른데 한눈을 팔 수가 있어? 그깟 보잘것없는 남자애한테 눈이 팔려서 부모도 속이고 그러고도 네가 자식이냐? 아우 여보 그만해요. 아유 윤희도 많이 놀랐겠어요.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저딴 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정신머리가 글러먹었어도 한참 글러먹었어. 머리를 밀어버리든가 학교를 보내지 말든가 내가 뭔 수를 내야지. 당신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지겹지도 않으세요? 연애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제 친구들 중에 연애 안 해본 애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진 도대체 무슨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요. 아버지 아주 독종이고 별종이라고요. 뭐야? 너 지금 부모한테 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놈의 지긋지긋한 집안 규칙들 때문에 저만 소외당하고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아세요? 모르시겠죠. 제가 말 안 했으니까. 저도 그렇고 현이도 그렇고 이 집안이 숨막히고 답답해서 미치는 심정으로 살았다고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없으니까 그 대단한 반성은 아버지가 하세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그대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간 것이었죠. 당시 저희 집은 고층 아파트였는데 혹여나 아빠가 잡으러 올까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내려가며 어느 정도 새벽쯤 되었을 때 아파트를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뒤집어졌고 학교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는데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죽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핸드폰마저 쓰레기통에 버리곤 무작정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 애와는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떨어진 PC방을 은신처 삼아 그곳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들다 너무 힘들면 잠깐 졸다를 반복하며 돈이 축날 때까지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니까 엄마 아빠는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경찰에 연락을 하셨고 마침 제가 있던 PC방 주변을 지나던 경찰에 붙잡혀서 저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는 내내 지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제게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보일 반응도 너무 무서웠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자 저를 엄하게 혼내실 줄 알았던 아빠께서 의외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왔네? 이 한마디만 하실 뿐 더 이상 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죠. 엄마와 여동생은 저를 붙들고 제가 잘못되는 줄 알았다며 울고 있었고요. 내심 다행이란 생각으로 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인가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빠는 평소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 웬만해선 술을 입에 잘 대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반까지 느껴지는지라 그쪽을 흘끔 쳐다보다 애써 문제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빠가 저를 서재로 부르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에 다도가인 아빠가 서재로 쓰시던 방이 있었는데 저를 부른 아빠는 무슨 할 말이 있으셨는지 서재의 의자에 한창 앉아 있으시며 입을 떼셨습니다. 취기에 어려 발음이 꼬여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은 어린 제게 충격적이고 또 눈시울이 왈칵 붉어질 말들이었어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아빠와 저의 화해 아닌 화해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거 알고 있다.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자식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는 존재인데 나도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어린 시절 나는 부모가 없다고 많은 놀림을 받았었다. 그래서 항상 부모 있는 애들이 부러웠지.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힘 있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어. 근데 그 사건이 아마도 나를 이렇게 바꾼 모양이다. 아빠는 젊은 시절 고아로 자라셔서 공사판을 전전하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다 운 좋게 어느 회사에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사장님 덕분에 아빠는 취직도 하시고 그 회사에서 나름 일도 배워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저희 엄마도 만나셨고요. 그런데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셨다고 해요. 당시 엄마를 좋아하는 질 나쁜 양아치 같은 놈이 있었는데 그 양아치 놈이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먹고선 엄마 앞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에야 가벼운 경고 정도로 넘어갔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에 신고를 넣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엄마의 만류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나중에 그 행동을 무척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곱고 아리따운 엄마에게 그 몹쓸 놈이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아빠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만 눈이 돌아서 회사로 출근하는 엄마를 납치하고 만 것입니다.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허둥지둥 엄마를 찾아 나섰을 땐 더더욱 충격을 받고 마셨어요. 그놈이 단순히 동네 골목이나 어슬렁거리는 양아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수많은 여자를 스토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짓거리까지 저지른 범죄자였던 겁니다. 엄마는 심지어 그때 저를 뵌 상태였어요. 아빠는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임신한 엄마를 찾아 나서셨고 경찰의 도움으로 천만다행으로 일주일 만에 엄마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당시 엄마의 상태는 말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어느 모텔 방 안 구석에서 발견되셨는데 범죄자가 행한 너무 많은 가학적인 행위로 인해 하마터면 저를 잃을 뻔하셨다고요. 아빠는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선연하시다며 계속해서 손을 떠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네가 어렵게 나오고 난부터는 더더욱이나 내 딸의 안전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핑계로 너를 자꾸 집안에만 두려고 했던 거야. 네 엄마도 이 사건을 겪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네 엄마니까 나를 말리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 엄마는 원망하지 말아라. 미안하다. 유나, 내가 참 부족한 애비구나. 내 딸이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며 더듬더듬 내뱉으신 그 말에 저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살아오신 두 분이 저희를 키우며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지 아빠가 왜 남자친구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랐던 일을 알게 되며 아빠와는 다시 화해의 매듭을 지을 수 있었어요. 진작 알려주었다면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지만 아빠로서도 자식들에게 그 일을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 아빠와 저의 사이는 정말로 많이 발전됐어요.
눈만 마주쳐도 쌩한 바람이 불었던 저희 둘 사이에 드디어 이해와 사랑의 감정이 싹튼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아빠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빠도 저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셨고요. 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기까지 하셨답니다. 남자친구가 아빠의 귀에 잔뜩 눌리는 바람에 부담스러운 분위기이긴 했지만 아빠는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하고 싶다며 이쁘게 잘 사귀라는 말까지 멋들어지게 남기셨죠. 아이가 바르고 괜찮아 보이더구나. 공부도 잘한다며?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 그 성실성도 알만하고. 잘 사귀어봐. 우리 딸이 100배 아깝긴 하지만. 아빠, 내가 아깝긴 뭐가 아까워. 오늘 내 남자친구 만나줘서 고마워요. 교제 허락해준 것도 고맙고요. 오늘은 내가 엄마랑 같이 아빠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놓고 있을게요. 일 빨리 끝내고 오세요. 그래, 알았다. 그때부터 호칭도 아버지에서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은 어느 고2의 여름날 말이에요. 물론 학생 때의 풋사랑이 그렇듯 저희의 연애 감정은 빠르게 달아올랐다. 딱 그만큼만 빠르게 식어버리긴 했지만 저는 그 이후 고3 때부터 재수의 기간을 거칠 때까지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연애든 이별이든 관심 바뀌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한 것도 잠시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부러 집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를 이어갔는데요. 집에서는 처음엔 안 된다고 반대가 앞섰습니다. 고시원이라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그런 곳에 간다는 거야? 아빠 너무 걱정된다. 아니에요. 거기 시설도 나름 괜찮고 거기 고시원 운영하는 사장님이 친구 언니예요. 아빠 못 믿어오시면 한번 만나보셔도 돼요. 이 녀석, 누굴 닮아서 고집이 이리 강한 게야. 아무리 그래도 고시원은 아빠가 너무 불안해. 아빠, 저 아빠와 같은 대학 가고 싶다고요. 아빠도 늦은 나이에 길에 떨어진 문제집 주워가시며 공부하셨다면서요?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아빠와 같은 대학에 갈 거예요. 결국 아빠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마지 못한 심정으로 그럼 이틀에 한 번은 고시원 앞에 와 제 안부를 확인하시는 걸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붙고 싶었어요. 이런 걸 보면 전 은근히 아빠를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 역시 늦가기 대학생으로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에 입학하셨는데 독하디 독하게 공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 역시 이미 배울 건 다 배웠다고 생각했기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하루 12시간씩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마저 나중엔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할 정도로 그 의욕이 과했던 것 같긴 했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엔 사실 저를 응원해 주시던 고시원 사장님이자 친구 언니의 도움이 컸죠. 갑작스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20대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시원을 떠맡게 된 사장 언니는 고시원 사람들에게 후하기로 유명했어요. 너 우리 민지 친구라고 했지? 이 고시원까지 들어와서 공부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우리 고시원 환경이 그리 좋진 않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말동무 필요하면 사무실로 와. 난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민지 친구라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동생이 널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하더라. 네가 우리 민지 과외도 해주고 많이 도와줬다며? 당시 고시원 사장 언니는 동생 민지를 잘 봐준 게 고맙다며 제게 많이도 베풀어 줬어요. 다른 아닌 마음을 말입니다. 직접 한 밥과 반찬을 들고 와 같이 먹자고 하기도 하고 언니가 타주는 공짜표 믹스커피로 커피타임도 함께 즐기며 공부도 벅차고 힘들었던 제 삶에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줬죠. 그런 언니 덕분인지 저는 서울대에 원하던 과에 입학해서 아빠의 뒤를 이을 수 있었죠. 물론 이 성적표를 가장 먼저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었던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합격했다고? 세상에 우리 딸 장하다. 아빠 고마워요. 별것도 아닌데.
별일도 아니긴. 아빠는 우리 딸이 늘 1번이고 최고다. 아니, 엊그제 김 회장이 자기 딸이 무슨 로스쿨을 가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하던데. 내가 그 앞에서 네 자랑을 하지 못해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는지 모른다. 아휴, 나만 보면 장기 못 둔다고 번번이 무시하는 놈인데 이거 어떻게 돌려 말해야 할지 고민이네. 부쩍 나이가 드시면서 표현이 늘어나신 아빠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뿌듯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꼭 안아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외려 멋쩍어져 한 걸음 물러나긴 했지만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제게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보면 나름 탄탄하고 하면 하는 대로 풀리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걸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학도 회사도 무난하게 터득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당시 좋아하던 입사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미 수려한 외모에 배려 있는 성격으로 여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선배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인 사원이었고요. 그런데 회사 내 프로젝트를 함께 맡게 되면서 정말 용기 내어 몇 번은 은근슬쩍 마음을 표현해 봤지만 단 한 번도 반응이 오지 않더라고요. 짝사랑의 열병이 이토록 가슴 아픈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재촉으로 술김에 쥐어 짜내듯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고백이 단칼에 차이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런 상황 처음이네. 정말 미안한데 나는 그냥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그 말이 제 심장을 핥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다음 날부터 얼굴을 들고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고백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했는데 술과 친구의 유혹으로 행해버린 그 일이 너무나 후회가 됐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충동적이고 그릇된 행동이었어요. 합리적이고 나름 똑부러진 성격이라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그런 이성이 마비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저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었네요. 저는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선배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마주칠 일이 없게 되며 그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겨진 선배의 흔적들을 보며 항상 가슴 언저리는 아팠죠. 그렇게 짝사랑이 남기고 간 여파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저 역시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바보 같은 선택이고 무엇보다 기뻐해 주신 아빠에게도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 꺼냈지만 그땐 도저히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 아픔을 어떻게든 떨쳐내기 위해 예전에 공부했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애엄마가 된 고시원 사장 언니의 조언이 그립기도 했고 마음을 풀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었는데 이곳이 제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을 곳일지 그 당시엔 상상도 못했죠. 거기서 저는 남편을 만나고 제 인생 최대의 갈등 또한 겪게 됐답니다. 언니, 나왔어요. 전화를 들어서 대충 상황은 알지? 나 좀 위로해주라. 술 너무 많이 마셔서 됐고, 그냥 믹스커피 한 잔 내려줘. 실현당한 동생 위해서 믹스커피 정도는 내려줄 수 있지? 믹스커피가 무슨 말이야. 아, 고급 커피 대령 해주고, 이참에 내가 담근 김치도 싸줄 테니까 자취방에서 먹어. 너무 고생했다. 세상에 얼굴 헬스케진 것 봐. 사장 언니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그 은은한 미소에 마음이 저절로 놓여졌어요.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야말로 신세한탄을 마구 쏟아내던 도중 언니가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남자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때 언니가 자리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친숙한 사이처럼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 설마 옆방 아저씨? 아, 네, 다른 게 아니고 옆방 아저씨가 위험한 선택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요. 아, 요즘 계속 고시원 방 안에서 술만 드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전화 통화를 엿들었거든요. 직장 동료신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을 등질 거라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던데 아무래도 술김에 하는 말 같지가 않고 불안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분 뭐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은 딸 하나 말고는 없는 것 같던데. 저번에 물어봤는데 그분 딸하고도 연락 끊고 사신다고 했어요. 아우, 이걸 어쩜 좋아? 언니에게 들으니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 옆방에 5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우울증이 깊으신지 스스로 생을 등지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걸 걱정하며 찾아온 거였고 언니도 고시원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는 기색으로 바뀌었고 덩달아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불안해하자 그 남자는 갑자기 자기가 아저씨와 말을 해보겠다고 하며 꽤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직접 아저씨를 밖으로 끌고 나가 만나기까지 하며 얘기도 들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열의에 얼떨결에 끼게 되어 그 모든 대화를 듣게 되어버린 저는 왜였을까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서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선언했던 사랑에 다시금 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무리 힘드셔도 나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술 드시고 싶으실 땐 혼자 드시지 말고 저 부르세요.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소주 한 병은 사드릴 수 있어요. 야, 네가 뭐가 된다고 그딴 말을 해. 아유, 꺼져. 정신 사나우니까. 에이, 말은 그렇게 하셔도 좋으면서 오늘 말 나온 김에 같이 막걸리 한 잔 하러 갈까요? 그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그때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호감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향한 선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지만 따뜻하게 살피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게 느껴진 거죠. 사실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핑계는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 핑계를 대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제 신호는 남자에게도 전달이 되었나 봐요. 제가 언니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고시원을 올 때마다 저를 의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새 저희는 언니를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마음이 통해 연인이 됐고 그 속도가 꽤나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원래 고향은 시골 마을이라고 했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였는데 언젠가 남자친구를 따라 한번 방문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늑하고 정감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최근 서울에 올라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공부라면 원래 살던 곳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엄마 병원비가 한 푼이라도 급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으려면 아무래도 서울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다시 내려가기가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됐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아프셨어요? 네, 암이셨어요. 폐암이셨는데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쉽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던지라 놀림도 많이 당했고 홀어머니 수술비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치료 비용을 빌릴 땐 다들 자기도 살기 바쁘다고 외면하더니 어디서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하자 비참함까지 느껴졌다고 해요. 아마 그때 내 집안의 가난을 처절히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진 막연했는데 이젠 그 가난이 정말 지독하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 내 회사를 차리고도 싶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지켜야 할 게 내 가족이더라고요. 요즘에야 다들 공무원이란 직업을 안정적이라 보고 많이들 준비하고 있으니 저도 남자친구 역시 그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에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터라 물질적인 면에선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라온지라 이런 사정들이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저야 물건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도움받고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학원을 다니지 못해 학교 선생님에게 문제집을 얻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받은 지원들을 조금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향해 내어주는 관심 역시 어쩌면 자신이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손길을 내미는 거란 생각이 들자 더더욱 마음이 가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결혼 상대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고시생인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주변인들의 걱정처럼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조건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남자친구의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리 없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빠는 제게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간간히 선자리를 주선하시려고 하기도 했고요. 저기 말이야, 유나. 아빠가 아는 그 윤 회장 알지? 그 아들이 검사라는데 직업도 괜찮고 만나보니 사람도 깍듯하니 괜찮더라. 한번 만나볼래? 네? 아, 그 아저씨 아들을요? 어, 어렸을 때 우리 같이 낚시도 갔었고, 너 아주 어렸던 옛날엔 그 윤 회장 아들이랑 둘이 친구처럼 지냈는데, 기억 안 나니? 나죠, 나긴 하는데. 아휴, 아니다, 아니야. 아빠 말 못 들은 걸로 해라. 내 딸이 그래도 헐 아깝지. 아, 아무렴 내 딸이 어떤 인물인데. 아빠가 실언했다. 너 나이도 차고 해서 한번 해본 말이야. 아빠는 그 누구를 데려와도 저에겐 다 아쉬운 놈 투성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옆에서 엄마는 농담 삼아 대통령 아들이 와도 네 아빠는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 정도로 저의 결혼 상대를 바라보는 아빠의 기준이 높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단이 일어난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 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서 아빠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어? 우리 딸이? 아이고, 갑작스럽게 당황스럽네. 아이, 그간 내색도 한 번 없이 만났던 거야? 아, 네, 그게, 그래, 그만큼 신중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해한다. 그럼 일단 아빠가 한번 봐야지. 뭐 하는 놈이냐? 저, 그게,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취업 안 된 상태고요. 아빠는 차분히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어떤지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대답했죠. 아빠가 부디 너무 반대하지 않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급속도로 굳어갔습니다. 아빠는 예상대로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자친구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합격도 하지 않은 시점에 결혼부터 생각한다는 점, 겨우 공무원이나 준비하는 변변치 않은 놈이라고 꼬집어가며 조목조목 공격을 하셨죠.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사람 마음의 그릇이 정말 넓은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사람. 결혼은 그런 사람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함께 할 사람이잖아요.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엄마 말 맞다 나 대통령 아들이 와도 널 내줄까 말까 할 판이었는데. 뭐? 무슨 공무원 준비생? 꿈도 참 할 일 없이 자꾸 소박하다. 그렇게 배포도 작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네가 어울린다고 진정 생각하는 거야? 너 최고 명문대도 수석 입학에 원하는 대기업에 한 번에 턱 붙어 다닌 애야. 어떻게 이렇게 얼빠진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인지 단단히 너한테 실망했다. 지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 아빠, 저야말로 아빠한테 실망이에요.
왜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무원 준비하는 게 무슨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책임감이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도 선택한 거예요. 말이면 누가 못해. 너 그놈한테 아주 홀려도 단단히 올렸구나. 공부만 하고 살아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내가 그때 윤 회장 아들이라도 소개시켰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다. 긴 말 할 필요 없고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돼. 혹여나 결혼 허락 받으러 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전해라. 알았냐? 아빠! 여보, 그러지 말고 윤희 말대로 그 청년 한번 만나보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막상 만나보면 괜찮은 청년일지도 모르고 우리 딸이 허튼 남자 만나고 다닐 애는 아니잖아요. 아, 당신도 조용히 하네. 두 사람이 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이 집 나갈 줄 알아. 아빠의 반대는 생각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설득하려고 해도 꿈쩍도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무섭게 역정을 내는 모습에 여동생도 열심히 눈치만 살폈어요. 그래도 여동생은 남자친구를 우연찮게 본 적이 몇 번 있어서 남자친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빠 혼자 있을 때 여동생이 찾아가 회유하려고도 해봤지만 아빠는 오히려 제가 귀신을 씌웠거나 남자친구를 꽃뱀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하셨죠. 그런 아빠를 이해한다며 달래준 사람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선 그럴만해. 아버님 중견기업 회장님이시라며 자수성가하신 분 입장에선 이렇게 이쁘고 귀하게 키운 딸을 고작 공무원 준비생인 나한테 시집 보낸다는 게 충분히 못마땅할 만도 하지. 자기는 속상하지도 않아? 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라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남자친구는 전혀 섭섭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이 일단 공무원이 되어 다시 아빠를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면이 설 것 같다며 공부에 박차를 구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준비한 공무원 시험은 7급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저 역시 새로운 회사에 적응해 나가면서도 남자친구의 내조를 하고자 했고요. 사실상 뭐든 알아서 해내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딱히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한창 직장 생활에 정신없이 치여 지냈을 무렵 진지하게 아빠를 찾아가 배워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혹시 예상하신 분 있으시겠지만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3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원래 생리 주기도 일정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그런 거라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혹시 몰라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이었죠. 처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책임 없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꼬박꼬박 피임을 했는데 왜 도대체 어떻게 임신이란 결과가 턱 앞에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지라 남자친구 역시 당황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자기를 싫어하는 저희 아빠에게 더 밉보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저에겐 이것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일이라면 하루빨리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나뿐인 우리 아빠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긴 했지만 아빠도 이 사람을 겪어본다면 언젠가 받아들여 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더 시간 지체하지 않고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의지와 달리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 저희 아빠가 더 난리가 나셔서 그야말로 집안이 뒤집혔어요. 당장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하시며 아빠와 저 사이에 2차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죠. 뭐? 고가 공무원 준비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야? 임신? 이런 개놈을 봤나? 이런 반 죽여놔도 시원찮을 놈을. 너 당장 애 지워. 너도 생각이 있는 놈이야.
어떻게 그런 공무원 준비생 나부랭이랑 애까지 만들 생각을 해? 아기를 지우라고요? 아빠, 저 못 지워요. 죄송하지만 제 아이예요. 아빠는 이 애를 지우라 말아 하실 수 없어요. 엄마도 결혼 전 저를 가지고 아빠와 결혼한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지만 이건 너무한 말씀이에요. 언니, 일단 지금은 아빠가 많이 흥분하셨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어? 그래, 여보. 유나, 그러자. 둘 다 지금 말고 나중에 말해. 너 그 애 안 지우고 그놈과 계속 만날 거면 나랑도 인연 끊는 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애 지워. 당신이 얘 데리고 가서 애 지우고 와. 아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한 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실 순 없는 거예요? 이성이고 자시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야말로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신감 안겨줄 수 있냐?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상처는 대부분 그 통증을 동반하고 있지만 때론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그 크기가 커진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빠의 말은 너무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고 저는 그 상처에 더 반응하고 대항했어요. 물론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무릎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임신한 딸을 그리 모질게 내치신 게 너무도 상처로 다가왔죠. 아빠는 당장이라도 반 죽여버리고 싶은 놈과 연락도 하지 말고 더군다나 애 낳을 생각은 더더욱 말라며 엄마에게 병원 갈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에 차셨는지 제 핸드폰까지 벽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평소 아빠의 성격이 워낙 다혈질인 건 알았지만 아빠의 행동으로 저희 식구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빠가 저의 임신으로 화가 나 계신 건 이해했지만 그 사람을 비웃고 욕하시는 건 왠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집부터 나갔고 자취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여나 아빠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요. 당분간 그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아는 친구 집에서 은신을 했죠. 남자친구는 무엇보다 이 상황을 재스러워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아빠에게 문자도 여러 번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죄송하다,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 문자였지만 아빠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홀로 아이가 있는 뱃속을 쓰다듬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초조해져 갔고 이토록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회사도 못 가게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놀랍게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기, 내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걸었는데, 나 진우 엄마예요. 아이고, 당황했다면 미안해요. 네? 네. 진우 씨 어머님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가씨가 임신 중인데 갈 데가 없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들어서 괜찮으면 얼굴도 볼 겸 여기로 내려올래요? 진우 씨 어머님은 제가 걱정이 많이 됐다며 고향 시골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자친구의 고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가는 길도 생소하고 낯설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그 선택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곧장 표를 끊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 씨와 굉장히 비슷한 기운을 풍기시는 분이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시는데 어머님인 걸 바로 알아봤어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이면서 괜스레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 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차린 건 없지만 들라면서 곧바로 정겨운 시골 밥상을 차려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골집에서는 밥도 술술 넘어갔어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안한 생각으로 하루에 밥을 한 끼 이상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고생 많았겠네. 내가 아가씨를
그, 이름으로 불러도 되나? 아, 네, 그럼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말이야. 윤희, 나도 딸 낳으면 그 이름으로 짓고 싶었는데, 신기하네. 진우한테 얘기 대충 들었어요. 아, 네.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좀 가라앉으면 다시 가봐요. 부모님께. 부모님도 걱정 많으실 거야. 아가씨가 연락도 안 되고 이러고 있으면은 말로 표현 못 하실 뿐이지 속이 썩어 나가실 거야. 아, 네. 죄송합니다. 그땐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에 저는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은 오로지 제 선택이니 그 또한 제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남자친구는 제가 고향집에 있는 걸 알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자신의 결심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난 이 아이 낳을 거야. 어,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당신 아이 낳기로 선택했다면 나도 따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아버지 찾아뵙고 결혼 허락 구할게. 아빠의 허락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이미 결심을 선 남자친구의 눈빛엔 어쩐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를 따라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로 한 달 만에 다시 오는 집이었어요. 아빠가 어떤 표정일지, 엄마와 동생은 얼마나 한숨을 쉬어야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갑갑해져 왔지만 제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남자친구 손의 온기에 애써 괜찮을 거라며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발을 들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문을 연 것은 여동생이었는데 그 뒤로 나타난 아빠가 남자친구를 본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떠시더니 털썩 주저앉으시는 겁니다. 아빠의 입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었죠. 저희가 얼떨떨한 얼굴로 집안에 들어서자 아빠는 90도로 허리까지 숙이며 남자친구의 손을 붙들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우리 윤희와 결혼할 사람이었구나. 너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놀란 건 아빠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또한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마치 두 분은 믿기지 않은 경악이 가득 차 있는 얼굴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몇 번을 되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못하실 정도였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즈음 엄마가 차분히 저와 남자친구를 거실 소파 쪽으로 이끌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아빠도 조심스레 일어나시더니 허탈한 표정으로 저희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내가 참 여러 잘못을 했구나. 돌아가신 형님께도 정말 누를 범했다. 내가 그분한테 그리 잘하겠다고 했거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 이런 인연이 될 줄 진정 몰랐다. 윤희야, 내가 전에 해준 얘기 기억나니? 전에 네 엄마에게 생겼던 나쁜 일 말이다. 그때 네 엄마 구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이 청년의 아버지야. 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정말 감사한 경찰분이셨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인이신 분이지. 네 엄마가 납치되고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던 때였어. 그땐 지금처럼 CCTV도 많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 난관에 부딪혔다. 그때 다들 지쳤는지 이 사람 찾는 건 하나 둘 나 몰라라 하고 있더구나. 나만 애타고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지. 그런데 그분만이 나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움을 주셨어.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나 윤이나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다. 윤이 엄마를 납치한 인간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으니까.
내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평생 은혜를 갚기로 했단다. 그때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조금 더 돈이 모이면 형님에게 반드시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드리려고 했지.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도 갔었는데 아마 자네도 나를 봤겠지만 그땐 아직 어렸을 때라 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게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는 저희 엄마와 그날 뱃속에 있던 절 구해주는 그분이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의 일을 알고 있던 터라 단숨에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그제야 그토록 아빠가 놀라셨는지 알 수 있었죠. 갑자기 아빠의 말이 흐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기울었다는 건 건너 건너 들었지만 너희 아버지와 그 자식을 내가 돌보며 살겠다고 다짐한 게 무색하도록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리고 말았단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 그렇게나 고마운 분이셨는데 어느새 내 회사 일한다고 내 가정 일군다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단다. 아마도 형님이 내게 잔해를 보내신 것 같단 생각이 드네.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알려주려고.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렇게 고마우신 분의 아들을 내 잣대로 멋대로 평가하고 앉아 있었으니. 자네, 늦었지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아빠는 사실 최근 들어 마침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생각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알았고요. 이상하게 경찰 형님분의 기일이 다가와 그런지 이제라도 살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일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 정신이 없이 보내시다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요. 이토록 귀한 분의 자식인 너를 공무원 준비한다고 우리 딸 아이 인생 망쳤다고 못난 놈 취급을 해야 됐으니 형님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계실까. 참 죄송스럽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빠는 진심으로 용서를 비셨어요. 아빠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 자리에 모두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숨죽여 우는 소리, 한동안 끄끄거리는 소리만 가득 찼던 그날, 아빠는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셨고, 저 또한 이 놀라운 인연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젠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된 이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변함없이 제게 잘 해주고 있고 아빠와의 관계도 좋아요. 아빠는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사위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의 무엇보다 뿌듯하고 흐뭇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나날이 되시길 바랄게요.